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제3편 8일편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장부터 하겠습니다. 자하문활 교소천해며 미목반해여 소이위현해라 하니 하위야 있고 자왈 회사후손이라. 먼저 이제 이런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자하라는 제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시경에 교소천해며 미목변해여. 교소 하면 예쁜 웃음에 보조개가 곱고 아름다운 눈에 눈동자가 선명함이여 흰 비단으로 채색을 한다 하였는데, 시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비단을 마련한 뒤에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교소천해 미목반해여 할 때요, 교소는 예쁜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기본적으로 웃음을 웃었는데 그 웃음을 웃는 사람이 보는 사람에게 이제 예뻐 보이는 이제 그런 웃음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쁜 웃음을 짓는데 보조개가 곱다 이랬습니다. 저 천자가 많이 쓰이는 천자는 아닌데요. 들어보셨을 수 있는 말이 뭐냐면 한때 유명했던 중국 영화 천녀유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천자가 이 천자입니다. 천녀 할 때 천자가, 그래서 이제 예쁘다 아름답다 하는 천자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특히 보조개가 예쁘게, 이제 고대 중국 사람들이 보조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얼굴이 예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미목변해여 했는데, 미목 아름다운 눈인데 요 변자는 변이라고도 읽고 반이라고도 읽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눈 목자에 나눌 분자가 합해져 있는 거니까 이제 눈에 하얀 눈동자와 검은 눈동자가 있는데 그 하얀 눈동자와 검은 눈동자가 또렷하게 나눠져 있는 것이 이 글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동자가 선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웃음을 웃을 때 보조개가 곱고 예쁜 눈에 눈동자까지 선명하고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쓴 다음에 소이위현해라 하니 그랬는데, 요 소자는 흰 비단입니다. 흰 비단인데 이 소자는 하얀색이라는 뜻으로도 이 소자가 쓰이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누에가 이제 그 고치를 만들면 그 고치를 가져다가 실을 뽑아서 물레에서 이제 그 실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배를 짜면 비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누에가 그 이제 지성이기 때문에 그 고치가 이제 동물에게서 나온 거라서 이제 기름기가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에 고치를 가지고 실을 뽑아서 배를 짜 놓으면 누르스름합니다. 그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배가 짜지면 그거를 잿물에다가 표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얀색이 되죠. 그 하얀색이 된 것 위에다가 이제 물감을 들이기도 하고 술을 넣기도 이제 해서 비단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자는 뭐냐면, 처음 누에 고치에서 술을 뽑아서 그것으로 비단을 만들어 놓은 걸 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표백을 하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원 상태죠. 원 상태. 그러니까 이 소자에는 원래 상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자가 뭐 평소 할 때도 이 소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질 할 때도 소질, 그 사람의 소질이 있다, 뭐 노래하는 소질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본래 소질이 있다. 소질이라는 게 그 본래성을 말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뭐 화학이나 뭐 이런데 그 원소들 얘기할 때도 전부 이 소자를 씁니다. 수소, 산소 뭐 하는 거 좀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본디, 바탕 이런 뜻이 있게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술을 놓고 물감을 들이기 이전에 그 표백된 하얀 상태도 술을 놓는 것보다는 더 앞 상태니까 이게 이제 희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이제 예전에는 종이가 없었을 때니까 지금 공자 당시만 하더라도 종이가 없었을 때니까 흰 비단으로 요 현자는 문체, 채색 이런 현자인데 흰 비단으로 채색을 한다. 흰 비단으로 채색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요 표현하고 같이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자하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본래 웃음이 아름다운데 보조개까지 곱고 이 사람이 눈이 예쁘게 생겼는데 눈동자도 선명하고 이러면 이제 이게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더 두드러지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이 그 다음에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예요. 왜 이게 이 다음에 나온 것이고 이 자체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걸 질문을 한 거죠. 우리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우리 민요 중에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다 이런 표현이 있죠.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 가슴 인의 가슴 속엔 수심도 많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하는 사람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요거예요. 내 가슴 속에 우리들 가슴 속에 수심이 이게 이제 수심이 싫어서 나중에 이제 개사를 하는 노래 중에는 뭐 희망이 많네 뭐 이제 이렇게 바꿨는데 원래는 수심이죠. 인의 가슴 속엔 수심도 많답니다. 그러니까 근심 수심이 많은데 얼마나 많은지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한테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 저 하늘에 저 잔별들이 얼마나 많냐. 그냥 하늘을 꽉 채우고 있을 만큼 많지 않냐? 근데 내 가슴 속에 있는 수심도 그만큼이나 많다. 이겁니다. 요 말을 통해서 이 아랫말을 흥기시키는 겁니다. 이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다 알 수 있는 이 표현을 가지고 나 혼자만 느끼는 이것을 사람들이 공감하게 하려는 방식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이거는 누구라도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가지고 요거를 흥기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흥기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회사후소다. 이 회사할 때 요 회가 회화할 때 회입니다. 그림 그리는 거 회화. 그래서 회사 그러면 그림 그리는 일이죠.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비단을 마련한 뒤에 흰 비단보다 나중에 하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다 요게. 그러니까 마치 지금 자하의 질문대로라면 흰 비단으로 채색을 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가 잘 안 드러나는데 이 말은 지금 뭐 얘기냐면 흰 비단을 마련한 뒤에 한다는 거다. 그림을 채색을 한다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얀 고운 비단이 있으면 그 자체로도 참 곱고 좋은데 거기에 이제 채색을 해서 물감을 들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술을 넣거나 그러면 그게 이제 더 좋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더 좋으려면 요 보조개가 진짜 플러스가 되려면 웃음 자체를 짓는 사람이 예뻐야죠. 보조개만 예쁜 게 아니고 눈동자만 또렷하다고 해서 그 눈이 예쁜 게 아니고 눈 자체가 아름다운데 눈동자까지 선명했을 때 더 곱게 보이는 것처럼 이 비단이 하얀색인데 하얀색 그 자체로도 좋은데 여기에 이제
채세까지 해놓으면 그러면 이게 이제 더 그 값이 더하는 것처럼 그 진가를 더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자하는 요게 곧 요걸 가지고 요거를 한다고 하니까 저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몰랐고 요거하고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잘 몰랐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답을 선생님이 해 주시니까 자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후호인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상황을 다른 상황으로 응용을 했습니다. 자하가. 예후호인저. 그렇다면 얘가 뒤이겠군요. 이랬어요. 얘를 다시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 앞에 주제는 얘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요 얘를 가지고 응용을 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 얘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예의를 표한다 그랬을 때 그게 이제 형식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나하고 결혼을 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꽃다발도 하나 사고 반지도 하나 장만을 해서 여자를 찾아가서 그것을 건넸어요. 이게 형식이에요. 이게 일종의 예지요. 예. 그런데 여자가 그 꽃다발과 그 반지를 받냐 안 받냐는 이 꽃다발의 꽃이 얼마나 예쁘냐 이 반지가 얼마짜리냐 이거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준비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얼마만큼의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게 본질인 거죠. 그걸 내가 믿어주면 이걸 받는 거고 내가 그걸 못 믿겠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비싼 반지라도 나는 못 받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라는 건 뒤라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고 아까 그 비유로 하자면 사랑이 먼저고 꽃다발이니 반지니 하는 뭐 이벤트니 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뒤다 이거죠. 그것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뿐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응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여자 상야로다 시가여언시로다. 나를 일으키는 자는 상이 이제 자하의 이름인데 상이로구나. 이제 함께 시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시라는 건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거예요. 식구 자체로만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시를 통해서 다른 상황에 이 시를 응용해 볼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융통성 있는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시를 공부하는 또 다른 이유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시의 내용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 다음은 그걸 응용해서 그러면 이제 다른 상황으로 이해를 확장시켜 가는 것이 시를 공부하는 이제 자세라서 이제 너하고 시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까 이제 그게 시경의 구절이라서요. 자, 9장 보겠습니다. 자왈 하래를 오능 언지나 기 부족 징야며 을예를 오능 언지나 송 부족 징야는 문헌이 부족 고야니 족즉 오능 징지의로리라 이랬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라의 예를 내가 말할 수 있으나 기나라가 충분히 증거하지 못하며 은나라의 예를 내가 말할 수 있으나 송나라가 충분히 증거를 대주지 못함은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충분하다면 내가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이 내용은 9장은 이해하시려면 이제 이 하, 그 다음에 이 나라들이 하나라, 그 다음에 은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 이 주나라에는 크게 서주, 동주 시대가 있고 이 동주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자는 이 시기에 살았던 분입니다. 이 시기에 살았던 분이고 크게 보면 주나라 뿐이죠. 그런데 이 주나라가 이제 어떤 문화, 예술, 학문, 사상 이런 전통들을
갖고 있었을 텐데 이것이 그 이전 해하고 즉 주나라 이전 시기하고 다르면서도 같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은이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이 은왕조하고 100가지가 다 다르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은나라로부터 물려받은 것, 그래서 그걸 계속 계승한 것도 있을 테고, 은나라에는 있었지만 이 주나라에 와서는 더 이상은 이제 불필요하거나 혹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바뀌어서 전해지는 것들이 있겠죠. 또 은나라에는 없었는데 주나라에 와서 새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것도 있고 수정된 것도 있고 새로 창출된 것도 있고, 그게 주나라겠죠. 그러면 이 주나라 것을 잘 지금 현존하는 주나라 것을 잘 검토를 해보면, 살펴보면 이 은나라 때로부터 그 수용된, 받아들여진, 그대로 계승된 혹은 수정된 것들을 알아낼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은나라가 어땠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시 더 올라가면 그 이전의 왕조인 하나라는 어땠겠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문화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왕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완전히 다 단절되고 그냥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왕조만 바뀌었을 뿐 인간이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수정해 가면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면 새롭게 창출해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그 종합체이지, 그냥 주나라라고 해서 완전히 새롭게 다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역사의 면면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9장이. 그래서 하나라의 예를, 이 예라고 할 때 이것은 문화, 제도, 규범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사회에 그 하나라의 예를 내가 능히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라의 예는 어땠겠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라보다 1000년 이상 뒤에 태어났지만 하나라가 어땠을 거라는 걸 내가 말할 수 있다, 그거예요. 이렇게 거슬러 가보면 그때는 그랬겠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기부족징, 기나라가 그것을, 내 말을 기나라가 충분히 증거해 주지를 못한다. 충분히 증거해 주지를 못한다. 그러면 이 기나라가 뭐냐? 그러면 이 은나라가 하나라를 무너뜨리고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세워진 왕조예요. 그러면 은나라가 하나라의 천자, 마지막 천자인 거리라는 사람을 제거를 하고 탕이라는 인물이 이제 시조가 된 거예요. 왕조의 시조가 됐는데, 이 천자만 죽이면 왕조는 무너져요. 이 천자하고 같은 성씨를 가진 시족들이 있겠죠. 이 시족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면 그것은 승자의 잔인함이에요. 이 사람을 제거했으면, 그러니까 장수를 죽였으면 부하들은 포용을 해야지, 부하들을 전부 다 있는 대로 다 죽이는 건 잔인함이라고요. 승자의 도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은왕조에서 이 천자 거른 죽였지만 이 시족들을 다 죽이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이 하왕조가 이렇게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왕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왕을 제거를 한 거지, 이 왕들이 전부 다 잘못했다는 아닌 거라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후손인 이 시족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쪽에 가서 너희들 조상들한테 제사 잘 지내고 조용히 살아라 하면서 이제 한쪽 어디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을 살도록 해줘요. 이 하나라 후손들이 살았던 나라가 기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조상들의 예를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을 곳도 여기겠죠. 근데 이 기나라가 내 말을 충분히 증거해 주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세월이 오래 갔고 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잘 보존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은나라 예를 내가 능히 말할 수 있으나 오능 언지나 송 부족징이하라. 이 송나라가 역시 그런 나라입니다. 이 은왕조의 후예들을
씨족들을 모아서 살도록 해준 나라가 송나라입니다. 근데 이 송나라가 충분히 증거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증거하지를 못하냐 하면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니 이랬는데, 이 문헌은 우리가 고문헌 막 이렇게 하듯이 문헌이라는 게 이제 어떤 텍스트 자료, 책 같은 거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은 그런 겁니다. 이것은 자료예요. 자료고, 요 헌자는 원래는 이 헌자가 어질 현자와 같은 뜻을 갖는 걸로 여기서는 해석이 돼서, 요건 인재, 즉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저 과거에 어떤 것이 후대에게로 전해질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전해진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텍스트 자료로 전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람으로 전해지는 거죠. 사람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이 또 그 아래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구전된 것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인재, 어진이들이에요. 이 헌자가 요 헌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헌이라고 하는 건 이제 두 가지죠. 자료로서의, 텍스트로서의 그 자료와 사람으로서의 자료. 이것들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나라가, 송나라가 내 말을 증거해 주지 못한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충분했다면 나는 능히 그것을 증거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텍스트를 보고 그걸 안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누군가한테 들어서 안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의 주나라에 있는 제도, 문화, 규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나라가 그랬을 것이고, 더 올라가서 하나라도 그랬을 거라는 걸 나는 추측한 거예요. 근데 이 추측함이 근거 없는 추측함이 아니라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만약에 문헌만 충분했으면 내 말이 맞다고 증거해 줄 텐데, 이게 부족하니까 증거를 기나라와 송나라가 오히려 못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접근 방식이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기나라에 찾아가서 문헌 자료를 통해서 하나라는 어땠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또 송나라를 찾아가서 은나라의 얘가 어땠을 거라고 문헌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공자는 그게 아니고 오늘을 통해서 인간 사상이라는 게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은나라는 어땠을 거다, 하나라는 어땠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 문헌이 그것을 이제 증거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보통의 유자들하고 다른 방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형식을 따라 올라간다면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그 실체에 다가가는 방식이었겠지만, 이제 공자 같으면 이제 예에서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신으로부터 어떤 형식을 추측을 해내면 텍스트가 그것을 이제 증거하는 방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0장인데요. 이 10장에 체제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체제사는 조금 복잡한데 이런 내용입니다. 체자 기관 이 왕자는 오부력 관지의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제사는 관을 치른 다음은 내가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이 얘기를 하려면 체제사라는 게 이제 뭔지를 봐야 하는데요. 체제사는 우선 요런 글자가 들어가면 이게 전부 제사하고 관련된 글자들이에요. 이런 부수가 들어가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 제사의 대상이죠. 그 다음에 조상에도 이런 부수가 들어가죠. 이 조상에게, 신이나 조상에게, 요 신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연신이 되는 거고요. 하느님부터 시작해서 요것은 인간이 죽어서 된
그 신들이에요. 조상신.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제 살아있는 인간들이 저분들을 대하는 방식이 제사인데 이 제사에도 요 부수가 다 들어가죠. 그리고 이 신이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냐면 복을 빌고 화는 피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화복, 복이나 화에도 전부 이런 부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제사하고 관련된 글자들을 쓸 때 이런 부수들이 들어간다는 거 아셔야 되는데 요것도 지금 그런 건데 이것은 보시면 요 부수에 임금 제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임금 제자가 뭐냐? 그러면 상제, 윗상자 상제. 상제가 뭐냐? 그러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에게 제사 지낸다 이런 뜻이에요. 요 글자 자체가. 그러니까 왕자지 대제다 그랬죠. 왕자라는 이 왕자가 천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천자가 지내는 제사들 중에 가장 큰 제사가 이 하느님에게 제사 지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왕이 어떤 왕조를 세우면 그러면 이제 사당을 지어요. 조상에게 제사 지내를 사당을 지내는데 시조의 사당을 세우고 시조 자기 그 왕조의 시조의 사당을 세우고 그 시조가 소자출한 제 이랬는데 그 시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는 제. 그러니까 어떤 시족에 어떤 시족이 있으면 이 시족이 1대부터 해서 쭉 오다가 예를 들어 뭐 여기 30대쯤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왕조를 열었어요. 왕조를 열어서 이제 쭉 갈 건데 이 사람이 왕조를 열어서 사당을 세울 때 요 우리 시족의 할아버지 이분을 시조라고 그러잖아요. 시조를 모시는 사당을 세워요. 사당을 세우는데 이 시조는 특히 임금을 배출해야 할 만큼의 그런 시족의 시조는 전부 인간한테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뭐 하느님의 자식이거나 무슨 뭐 이런 신들의 자식이라고요. 그래서 탄생 설화, 탄생 신화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조가 탄생을 하게 된 분이 하느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모신 사당에다가 시조가 나온 하느님을 미루어 올라가서 시조의 사당에서 그분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 하느님한테. 그 제사가 요 체제사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1년에 어느 특정한 날 자기 할아버지를 모신 시조의 사당에서 이 하느님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그때 자기 시조를 그 옆에다가 같이 모셔서 같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가 이 체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체제사인데 한번 듣고 잘 모르실 텐데 이 체제사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공자가 이야기하는 노나라라는 이 나라가 천자국이 아닌데 천자의 나라가 아닌데 제후의 나라였는데 이 체제사를 지냈어요. 이제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공자가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